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8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지난해 메르스에 감염된 한국 여성이 홍콩행 비행기에서 격리 조치를 거부했다,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격리 조치에 응해야 하는데 거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일부 남성들은 한국 여성을 국제적으로 민피해를 끼치는 존재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루머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그러자 DC 인사이드에 있던 메르스 갤러리는 남성에 대한 비방글로 삽시간에 도배가 됐고요. 얼마 뒤에 피해 수혜 조치됐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들이 메갈리아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를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논란도 커졌습니다. 이 와중에 메갈리아에서 만든 티셔츠를 입고 인증한 한 여성 성우가 게임 업체로부터 해촉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논란이 커졌는데요. 정의당의 한 위원회가 이때 메갈리아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해촉한 것은 잘못됐다는 논평을 내놓습니다. 논란이 정의당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당이 이 논평을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더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민 트위터에 물어봤습니다. 논평 철회 사건 어떻게 보느냐? 42%가 정의당의 논평 철회는 당연하다라고 답했습니다. 9%는 논평은 잘못됐지만 철회는 심했다라고 했습니다. 25%는 논평은 당연했고 철회도 잘못됐다라고 답했습니다. 24%는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1744명이 답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위인 전기에나 나올 법한 찬양 일색의 문구들이 880만 원짜리 청와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빈곤을 퇴치하고 후진국을 발전시킬 새 모델을 만드신 이론과 지도력을 겸비하신 시대의 영웅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880만 원은 혈세에서 나온 거겠죠.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놓고 학내 진통이 계속되는 이화여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일정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입니다.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최근 합헌 결정한 김영란법에서 식사가격 상한 기준인 3만 원을 5만 원으로 올리고 선물 가격 상한 기준인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리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속노조 갑을 오토텍 지회 조합원 400여 명이 지난달 26일 회사가 단행한 직장 피해 수혜가 노조 파괴를 위한 불법적 직장 피해 수혜라고 주장하며 공장 안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회사가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체 직원들과 조합원들은 정문을 사이에 두고 어젯밤 10시 반 현재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노조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사에서 효력이 없다, 업무방해다, 계속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법원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당한 행위고 업무방해가 아니고 전부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조사가 합의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을 계속 당해야 되는 겁니까? 돈만 주면 나가는 거예요. 양심 없어요 도대체. 여론조사 회사인 리서치 비유 원예 조사 결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밀려서 2위로 추락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지르는 등 박근혜 정권에 대한 TK 민심 이반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은 화근을 키우고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니 만약 잘못을 깨닫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화를 초래해서 만회할 수 없는 패국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60일의 건강보험증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은 당장 월세나 생계비가 급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추징은 가난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먼저입니다.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실 분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낮에는 매미가, 밤에는 귀뚜라미가. 여름이에요, 여름. 조광래 중고차 대표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종걸 의원.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리 당은 모노컬처의 당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만 있는 당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비주류인 이종걸 의원. 어제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뿐 아니라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분들이 대권 레이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의 이유라면서 문재인 전 대표 독주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주요 발언 모아봤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략이랄까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 5년 전에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예. 전 사실 그 기초에는 개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파 척결입니다. 우선 이 개파 척결을 통해서 야권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권 통합이 되면 정권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자리에서 문재인 사당화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사당화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사실은 개파 갈등을 촉발하는 측면의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박 담합이라고 해서 그것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큰 평가를 받았던데요. 그때는 그래도 여러 세력이 힘을 합해서 뭘 해서 하나를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도 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없다면 그거는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당이 너무 한 방향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이 그 모노컬처의 당은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뿐 아닙니다. 예. 손학규 대표 그리고 안희정 지사 또 저는 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반드시 집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집권의 플랜을 만든다는 것은 이 모든 분들의 가능한 대선 예비 후보 군들이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하는 라운드에 선뜻 정말 쾌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실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 간단히 저희 당 대표만 해도 저는 저보다 훨씬 더 이 당 대표 레이스를 더 공정하고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가능성 있는 당 대표 군을 저는 소위 꼭 주류가 아닌 분 중에서라고 저는 무엇을 받고 싶습니다만 주류 아닌 분들의 광범위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혜영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는데요. 예. 그분이 정말 무난히 이겨서 무난히 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과 관련해서요.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결국 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셨어요. 예.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당에는 정말 너무 막연한 낙관론이 있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가 독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초기 독점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 우리가 아쉽게 떨어졌다고 하는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판으로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즉 문재인 대세론적으로 가서 문재인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권 연대, 후보 연대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권 레이스에 몰두하고 있는 새 국민의당이 일제히 성주로 옮겨갔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 전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의원 20여 명은 KTX 편으로 성주를 찾아 군청청사에서 군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의원이 다시 성주를 찾았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의 포괄 안보 영향평가, 여기에는 환경 영향평가도 들어가 있죠. 이 영향평가를 위한 정의당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공개방송 형식의 인터뷰를 가졌고요. 군의회 의장실에서 정의당 사드 특위와 성주 사드 반대 투쟁 저지위원회 간의 간담회를 이끌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김종대 의원의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사드가 갑자기 정치 상품이 됐어요. 미국 대선에서 사드 열풍이 부른 거예요. 원래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드는 실패한 무기 체계라고 사드 비판론자였어요. 오바마가. 그런데 갑자기 대선 때 이제
북한이 최근에 이제 핵실험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사일 시험을 하니까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전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까지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군사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됐다기보다는 다분히 그 정치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대선에서 북풍이 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태평양을 건너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27년째 개발 중인 무기가 어떻게 작년에 갑자기 성공합니까? 이건 저 레이건 대통령 때 개발 시작한 거거든요. 1989년에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27년간 계속 실패를 거듭하던 게 작년에 애슐린 카터라고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드는 아직까지 해외 배치할 수준이 아니고 이제 인프로덕션 생산 중이다 이랬거든요. 그 당분간은 사드 해외 배치 못한다고 아예 공언을 했어요. 그랬던 무기가 어떻게 불과 몇 달 만에 이게 갑자기 성공하는 배치 가능한 무기로 어디 갑자기 바뀌었냐는 거예요, 이게. 실험장이 실험하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실험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 한국에 배치되면 그 다음에 호주, 중동, 유럽 이렇게 해서 한 7개 포대를 뿌려가지고 이걸 전 세계를 다 네트워크로 묶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2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2월에 북한 미사일 시험 있고 한 직후였던 것 같아요. 이때 전 세계 사드를 다 엮어서 미국의 중앙 컴퓨터가 다 네트워크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거를 추가 생산해라 이렇게 승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케이스가 한국이 돼요. 그 다음에 만일에 북한 미사일이 그토록 무섭다면 사드가 시급한 곳은 아마 하와이나 괌이나 일본이 될 겁니다. 이건 멀리 가는 미사일이 하강 단계 하는 거니까 우리 같은 경우 때리려면 이렇게 수직으로 뗐다 수직으로 꽂는다는 건데 여기가 제일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걸 보고 호주나 괌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쏘는 미사일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 건 저 미사일이 아니라 박격포입니다. 박격포. 수직으로 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러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박격포처럼 써먹겠다 이런 가정을 세우고 일단 한국 배치를 정당화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야 정말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최근에 북한이야말로 이 사드 배치에 대해 별로 싫지않은 것 같아요. 자꾸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때 맞춰서 쏴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사드가 뭔가 정치적 게임의 희생물이 된 것이지 이게 차근차근히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해서 처음부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친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또 주변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국회에서 일일이 검증을 하는 특위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그 과정을 우리는 충분히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은 지금 이런 국회 검증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제1야당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소야대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겁니다. 이런 숫자는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결집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싸움을 피해가는 것이 능사라는 이제 손자병법의 36개 전략을 채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망가면은 몸보시는 되지만 싸움에서 이기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손자병법을 다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격으로 다시 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도망만 갈 겁니까? 이런 점에서는 제1야당이 뭔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는 국정원 전직 직원의 양심 고백이 시사주간지 시사인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충격 그 자체라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바 있었죠.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다. 진선미 의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마는 검찰은 이 문건이 국정원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전 국정원 직원들의 자백, 박원순 공작, 이런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 정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원순 죽이기의 실체가 사실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박원순 제안 문건에는 자유청년연합, 어버이연합 등 보수 진영 대상 박 시장의 좌경사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 항의 방문 및 성명전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라는 전형적인 공작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국정원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고 확신에 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서에 나온 그대로 기획하고 실행했고 어버이연합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한 간부를 통해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는 자백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사건은 재판부에 의해 셀프 감금으로 판결까지 났습니다. 까도 끝이 없는 국정원의 양파 같은 공작 정치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정보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정권 만들기에 눈이 멀어서 민의를 왜곡하고 권력의 뜻만을 쫓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정원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왜 국정원이 존재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에 지속되는 헌정질서 교란과 민주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추악한 정치 공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국정원 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화의 마침표를 찍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이 소리 없는 헌신을 해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실은 힘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국정원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체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식사 대접을 3만 원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을 5만 원으로 5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의 가격을 10만 원까지 올리되 농수축산물 선물은 예외 규정을 두자는 제1당, 제2당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만 선명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SBS 라디오 한수진의 시사전망대에서 밝힌 말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 메갈리안 논평 철회 문제로 당 안팎이 시끄러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13년 전에도 있었던 공무원 강령인데 그게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지켜졌다는 사실 자체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3만 원 식사를 갖다가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임금법에 하면 이게 이 식사를 하려면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우리가 좀 많이 봐주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 앞에 있는 식당만 해도 뭐 이 정도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면서요? 의원님들 단골 식당은 다 3만 원 넘는다면서요? 비싼 밥은 3만 원 넘죠.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먹는 설렁탕 한 그릇 10,000원이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농축산업을 위축시키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다소 그런 면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쇠고기 소비량이 1년에 연간 1인당 한 10kg 정도 돼요. 그 중에 절반이 그 국내산 소고기거든요. 예. 그래서 한우 같은 게 1년에 소비되는 게 수십만 톤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설이나 그 추석에 그 20만 원, 30만 원짜리 그 선물 세트로 팔리는 한우는 전체 한우 소비량의 0.1%도 안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 좀 과장되어 있다고 보고, 뭐 아마 이런 또 기획 상품의 마진의 대부분은 대형 기획하는 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제 농축산 농가가 보는 피해는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 저는 보고, 이것은 법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 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어떤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경제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지, 법에서 이걸 손보기 시작하면은 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의당이 지금 뭐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탈당 바람 때문에요. 우리 사회 이 메갈리아 논쟁이 정의당까지 미쳤던데, 지금 당내 메갈리아 논쟁 어떤 방향으로 좀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메갈리아 반대와 친메갈리아로 나뉘어져 있는 이 상황 자체는 우리 사회가 이 좀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양성차별을 갖다가 해소하는 그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의 어떤 진통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진통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한 편을 정당이라는 조직이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서는 것이 전혀 사태를 해결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우리 사회가 이 성차별 문제를 갖다 극복해내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당내의 논의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앞장설 생각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무와 환을 만나겠습니다. 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진정한 지도자 무 인사드립니다. 무, 더위 먹었나? 지나가던 개가 웃을 멘트를 하다니.
뭐 허나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더라. 친박이 워낙 나라 꼴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아서 웃기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개들이. 닥치라고. 누구보다도 민생을 어루만지시고 국민 곁에 다가가려고 애쓰시는 청와대 누님에 대해서 언제까지 딴지를 걸 거야? 야 환아, 넌 언제 그 버스에서 내릴래? 너 지금 우병우하고 시합하냐? 뭐 누가 이 정권의 단물을 마지막까지 빨아먹을지. 그나저나 국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자처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야, 내가 어제 어딜 갔니? 팽목항 가셨더라고요.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모습, 그 모습 못 봤냐? 내 배꼽을 허리띠로 가리면서까지 바짝 바지를 올려가지고 그분들을 만났다고. 분향도 하고 아직도 찾지 못한 9분을 기다리면서 팽목항에 머물고 계신 가족을 뵈니까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라면을 함께 먹고 팽목항을 걸으면서 2시간 넘게 그분들과 가슴 아픈 얘기를 나눴다 아이가. 무는 떡볶이, 김밥, 라면 이런 거 먹으면 꼭 공치사더라. 아니 사람 먹는 음식을 먹은 건데 왜 공치사야? 닥쳐 이 새끼야. 넌 평소에 이런 거 먹냐? 아니 그걸 불결해서 어떻게 먹어? 선거 때 시장에 갔을 때 누가 입에다 넣어주려고 하면 그때야 웃는 척하면서 억지로 먹었지. 새끼야, 나도 그 총선 때 먹고 어제 처음 먹은 라면이었다고. 좋아. 그 라면은 무슨 라면이었어? 그 라면은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세월호를 인양할 것도 없이 바로 선내수색 가능하지 않겠어? 그 세월호 가족이 무가 탄 차 앞에서 무릎 꿇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때 세월호 가족이 요구했던 그 특별법 받아주었다면 어제 팽목항 추모가 훨씬 더 빛나지 않았을까요? 진정성도 있었을 것이고요. 야, 이 새끼야, 그 청와대 누나가 반대하는데 이 새끼야,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청와대 누나가 반대하면 나라고 별 수 있겠어?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 새끼야? 닥치라고. 당신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진작에 정권이 끝났다고. 정권이 끝났다고요? 아니 뭘 감췄길래 정권이 끝난다는 겁니까? 정권이 아니고 증권이 끝났다고. 증권이. 세월호 진상이 드러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얘기였어.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정리해야지. 안 그래? 하여간 무에 난데없는 세월호 행보는 사자성어가 아니라 오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빙탄불 상병이라고. 빙탄불 상병? 아니 빙탄불 상병 그 뜻 몰라? 대권 주자가. 빙탄불 상병. 그 빙탄불 그 친구가 언제 그 상병 진급했지? 엊그제만 해도 그 2등병이었는데. 이 무식하기는. 얼음빙, 숯불탄. 얼음과 숯불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한다, 이럴 뜻이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를 줘야 쓸 거 아니야, 이 새끼야. 하여간 우리 환희는 쓸데없는 거엔 똑똑해요. 감당 못할 경제부총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국립국어원장이나 하지 그랬어. 왜 그 감당하지도 못할 경제부총리를 해서 나라를 다 말아먹니? 닥치라고. 뭘 말아먹어? 지금 잘 되는 유일한 산업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 나머지는 다 팔이 날리고 있고. 사람들이 왜 집을 사겠니? 마음껏 빚내라고 은행 금고 열어주니까 너도 나도 빚내서 집 산 거 아니야. 저러다가 거품 꺼지면 이건 옛 속담에 그 5, 6월 장마에 국정원의 원순이 인연 죽이기 비밀이 드러난 듯하다. 이 속담이 현실이 된다고. 뭐라고? 국정원의 박원순 인연 죽이기 비밀이라니. 그딴 게 어딨어? 이거 내가 실수를 했네. 5, 6월 장마에 우병우 권력이 무너지듯 하다. 아니 우병우가 왜 나와? 이거 내가 착각했어. 5, 6월 장마에 청와대 누나 영남 지지율 30% 무너지듯 하다. 아이고 카카가 여긴 어쩐 일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박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울산에서 날 못 알아보던 년놈들이 있던데. 어이, 카카, 제가 어찌 카카를 몰라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고개를 숙여요? 내 얼굴을 봐요. 또 때리시려고요? 때리긴요. 이젠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죠. 소통도 해야 하고요. 자, 얼굴 내밀어요. 그래요. 그리고 웃는 거예요. 정말 웃어도 됩니까? 웃겠습니다. 허허허허. 이빨에 낀 그게 뭐지요? 이거요? 고추로 만든. 이 이빨에 낀 게 고추로 만든 가루군요. 고춧가루. 정말 귀한 가루지요. 그럼요. 그 고춧가루는 필로폰 가루보다는 싸지만.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카카,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울산에 다녀오신. 그럼요. 울산에 가서 울산 바위도 보고 왔어요. 그 울산 바위를 보면서 나도 바위처럼 살아야겠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카카, 죄송한데 울산 바위는 울산에 있는 게 아니라 설악산에 있는데. 다 나가. 이 씨발 새끼야. 울산에 있는 바위면 울산 바위지. 이 씨발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카카, 죄송합니다. 죽어 이 씹새끼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 한남충 개새끼. 그만 좀 때리세요. 다 들어와. 이 씨발 새끼. 너 이 씹새끼야. 이제 총선도 끝났겠다. 서서히 꿈틀거리는 모양인데, 응? 그냥 회쳐먹는 수가 있다. 응? 까불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 새끼야. 응? 난 독재자 박정희 아빠의 미러링이야. 응? 미러링 딸이라고 들어봤어, 이 새끼야? 너 나 우습게 보면 죽는 수가 있다. 네, 카카. 네, 카카, 이제 문제 내시죠. 모처럼 나오셨는데. 문제 내겠습니다. 씹새끼.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제2롯데월드지요. 씨발 새끼. 아니, 왜 그러세요, 카카? 주먹질을 이유도 없이. 아니, 이 새끼가 롯데한테 50억 받아 처먹었다고 하잖아. 카카, 그거는 제가. 그 환희 먹은 거였어? 응? 잘했네. 근데 왜 50억만 받았어? 응? 너도 안빈낙도 코드구나. 그래, 훌륭해. 청렴해. 자, 그 롯데월드는 123층 555m지만은 세계 6위입니다. 2019년에 완공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타워는 높이가 1000m가 넘고 층수로는 167층이라고 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는 어디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좋아하는 과자가 뭐야? 네, 저요. 아니, 그건 왜? 이번에 내가 울산시장 가보니까 아주 특이하게 생긴 과자가 있더만. 소라넷 과자라고. 네? 소라넷. 혹시 소라 과자 아닙니까? 카카, 소라 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씨발 새끼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야, 소라 과자나 처먹어. 까불고 다니지 말고. 나 간다. 갔냐? 씨발 진짜. 지난번 누나 왔을 때 만약 때릴 경우에는 고소한다고 했잖아. 고소해. 고소한다고 되겠냐? 미스박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날 잡으러 올 텐데. 음주 운전하고 와서 날 잡으러 올 거 아니야, 경찰청장이. 자자, 문제 나왔고요. 자, 정답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럼 정답. 네, 정답은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는 당연히 메카지, 메카. 틀렸습니다. 메카가 사실 수도보다도 더 유명한 이슬람교의 성지이긴 합니다만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식한 새끼. 맨날 누나 비위나 맞추니까 초등학교에서나 알 법한 지식도 모르잖아, 이 새끼야. 닥치라고.
당신이나 잘해. 뭐 정답 가자. 정답은 알자지라. 네, 알자지라 아닙니다. 알자지라는 그 방송국 이름이지요. 알자지라 아니야? 그렇습니다. 알자지라는 아닙니다. 알자지라가 아니면은 아니 불자를 넣으면 되겠구만. 네? 정답은 알자지라가 아니라 아니 불자를 앞에 넣어서 불알자지라. 아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옆에 아름다운 여성 작가가 오셨는데. 하여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는 어디일까? 네, 이거 맞히시면은 책을 드립니다. 두 분의 정답자가 받으실 책의 저자,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메디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글리 선생, 오늘 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다시 반갑습니다. 예. 5분 얘기하는데 이렇게 날마다 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행지 중에서 기억나는 곳, 뭐 에피소드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쿠바. 쿠바가 예. 좋은 면, 나쁜 면, 모든 면에서 저희랑 굉장히 반대예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이 가시면 예.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쿠바 남성들이 작업의 기술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예. 그런 찬사와 칭찬을 예. 일단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춤추고 이런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어야 춤을 추지. 예. 근데 쿠바 가면 일단 일상이 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예술적인 나라라서. 예. 그래서 쿠바에 가시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뭔가를 깨고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라도. 예. 일주일이라도. 자, 다음 그레이드로 올라가서 난이도가 있지만 다음에 갈 만한 곳. 쿠바 다음이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면 남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어느 나라? 사실 남미는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마다 좀 자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예.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경우도 괜찮고, 예. 멕시코 괜찮겠네요. 멕시코. 네. 멕시코가 다양성이 굉장하거든요. 예. 거기 가시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도 한번 느껴보실 수 있고. 위험을 경험해봐야 사람이 되지요, 사실. 네, 편의점에 총 들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무장 경찰이 계시고요. 예. 근데 그 지역마다 너무 특색이 달라요. 예. 그 인종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경상도, 전라도 사시는 분들이 생김새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멕시코가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고. 네. 그거 좋네. 네, 그러면서 미국 아래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제국주의의 그런 것도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그렇죠. 있고. 나프타의 여파로 굉장히 힘들어요. 멕시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저는 그 어려움은 거의 미국의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질감을 많이 느끼겠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글리 작가님이 쓰신 메디치 미디어에서 나온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김글리 작가님의 작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딱 한마디 하라고 하면 그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예. 충동질을 하고 싶다. 네 뜻대로 하세요. 네 뜻대로. 네. 좀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그분은 좀 자제하시고. 그분은 굉장히 자제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예. 세상에 10년 동안 줄기차게 길을 찾아 전 세계를 쏘다니셨던 김글리 작가의 인생 유전, 그리고 학습기, 좌충우돌 학습기,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김글리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 정답자 소개하겠습니다. 에르제니코님, 정답 어른. 네, 어른손이 정답이었죠. 어른손을 잡고 걸었던 어린이 때가 이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30대입니다. 아이 손에도 어른 손에도 들이어서
맛있는 간식으로 사랑받은 새우 과자가 점점 가격 인상을 거듭하니까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저도 김용민 씨처럼 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과자를 끊지 못하고 새우 과자, 매운 새우 과자를 참 즐겨 먹는데요. 이제부터는 건강도 생각할 겸 농심에 대한 항의도 할 겸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뱃루저님, 정답 어른손 맞히셨습니다. 당첨과는 별개로 지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 글자 써봅니다. 지금 모두들 아시다시피 여권과 재계 쪽에서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야권 여론이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름 아닌 메갈리안과 정의당 문제 때문인데요. 제가 솔직히 이 사건에 대해서 내막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커뮤니티 등에서 다른 중요 이슈들이 묻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어느 때보다도 성주 군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여권과 재계의 비리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때에 상대적으로 다소 마이너한 메갈리안 문제 때문에 때를 놓치고 여권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안겨준다면 정말 큰 비극이요 손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드 문제는 지금 성주 군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결국 흐지부지 돼서 각계격파를 당할 것이고 여권과 재계의 비리를 파헤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들은 이 비리를 어영부영 덮어버리고 전화위복 삼아서 다시 각종 프레임으로 반격을 가해올 것입니다. 부디 김용민 브리핑이나 기타 팟캐스트에서는 메갈리안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를 큰 이슈들을 계속해서 집중 조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지하수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골닷컴.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 선거인단 명부를 보면 예. 지금 권리당원이 3만 5천 명 정도 규모인데요. 이 예. 권리당원이라 하면 그 10만 온라인 당원 가입운동 했었잖아요. 예. 그 중에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이 3만 5천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크기는 지금 전체 권리당원의 6분의 1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규모가 전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이번 전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좀 자세히 살펴보면 권리당원, 그러니까 827 전대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 투표권을 가지려면 전대 6개월 이전에 입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1년간 6번 이상 당비를 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입당했다고 다 권리당원이 되는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이 조건을 다 맞춘 자들이 21만 명입니다. 21만 명이고 이 규모는 지금 문재인 박지원이 격돌했던 2015년 28 전당대회 때보다 4만 명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 그때 온라인 권리당원이 지금 3만 5천 명 규모라고 했으니까 예. 그들이 추가됐는데도 총 4만 명 정도 줄었다는 걸 보면 예.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당원이 빠져나갔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뭐 벌써부터 친문재인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선거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예. 그 온라인 권리당원 분들의 성향이라는 것이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예. SNS를 통해서 굉장히 독려 운동이 활발했고 대부분 그 친문 지지자들, 문재인 의원 지지자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참고로 이 당대표 선출에는 지금 대의원 현장 투표가 45%고요. 권리당원 전화 투표가 30%. 그리고 일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가 25%인데 지금 대의원 현장 투표는 말 그대로 지역위원장의 입김이나 군대 당일의 현장 분위기 등의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현장에 오니까요. 예. 근데 권리당원 투표는 전화 투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약간 밑바닥 민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후보들이 이 권리당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예. 요즘 뭐 하나 봤더니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어제는 그 팽목항의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이 새누리당 세력의 그 광폭 행보는 가끔씩 사람을 되게 헷갈리게 하는데요. 박근혜 후보 시절에 봉화마을 찾고 전태일 열사 관련된 곳을 방문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광폭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그 행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예.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행보를 시작하면서 예. 첫 방문지로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예. 찾아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 국민들의 마음의 땅인 팽목항을 찾았다. 이 시대 최고의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다. 분양을 하고 아직도 찾지 못한 9분을 기다리며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가족을 뵈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국내 출산율 1위인 전남 해남군 보건소를 찾았고요. 예. 의미가 있죠. 앞으로 엿새 동안 전남, 경남 지역을 돌아보고 서울로 돌아와서 민생 투어를 몇 차례 더 한 다음에 이제 중국도 방문하고 백두산에도 오르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대통령 선거에 나갈 모양이네요. 대통령 선거에 나갈 모양이고요. 지난달 14일이죠. 그때 1200명 정도의 지지자를 모아서
변화의 선봉에 서겠다 이러면서 아주 대대적인 활동적인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 활동적인 선언의 연장선으로 보이고, 참, 팽목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비난할 일은 아니고 장려할 일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다각도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각도로 지켜볼 필요까지 있을까요? 이때까지 해온 말이나 행보를 보면 사실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 대선에 나갈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또 여쭤보겠습니다. 나간다고 될까요? 김무성 대표가 그리는 판은 지금 현재의 고정된 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떤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된 어떤 큰 판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치 워낙 역동적이라서 지금 현재 구조에서 나가면 되게 쉽지 않겠죠. 예. 그런 판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줄지 이거 또 의문이고요. 예,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고, 그러네요. 예. 자, 지금 청와대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가 고추로 만드는 거구나라는 아주 큰 깨우침을 얻고, 또 소라 과자라는 전대미문의 과자도 경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휴가지에서 돌아왔는데, 오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그대로 둘 모양이죠?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있거든요. 오늘 국무회의가 이제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뒤에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주로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까지 청와대 기류는 일단 사퇴 불가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우수석의 거취를 물었는데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그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사안이고, 우리가 상식에 비춰보면 그런 감찰을 받으면 업무를 못하죠. 직무에서 배제를 한 다음에 감찰을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 감찰은 감찰대로 하고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감찰에 두고 있는 어떤 무게, 그런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해서 한겨레가 요즘 새로운 사실을 계속 들춰내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가장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온갖 비위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경찰청장 후보자를 검증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 게다가 그 경찰청장 후보자도 지금 이런저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반기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워도 다 우병우라는 일종의 썩은 칼로 검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동력을 받거나 국정을 쇄신하는 어떤 인사가 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계속 여러 표현을 돌려 써가면서 지금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데, 어제 회의에서는 우병우 종기를 도려내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온몸에 고름이 번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상원 원내대표 일관된 입장 내고 있고요. 그 우수석 거치와 야당의 국정협조를 연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협치. 협치. 근데 협치는 사실 이물련 행진곡 사태 때 이미 빠그러진 게 아닌가. 그때도 협치에 가늠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협치에 가늠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애당초 협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협박이 얼마나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김원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 거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중국이 이 사드 네. 관련해서 한국에 대해 반발을 표한 것, 이거는 뭐 구문인데, 네. 한동안 뭐 별일이 없어서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이거 뭐 그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이거 뻥카 아니냐, 괴담 네.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설레발을 떨어왔는데, 네. 근데 우려했던 상황이 표출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연예인 활동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홍콩에서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뉴시스하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홍콩 언론 보도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예.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국제적인 요인을 이유로 향후 일정 기간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활동을 규제할 예정이다. 관련 조치는 8월부터 유효하다. 이미 심의가 통과된 프로그램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8월부터 이 규제가 실행될 예정이다. 광전총국의 공식 발표는 나온 건 아니지만 이 같은 소문이 이미 업계에 확산된 상태다. 이게 이제 홍콩 언론들의 보도였습니다. 예. 조금 전에 조선일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 보도를 알게 된 게 어제 아침에 친구가 메신저로 이 기사를 링크를 걸어주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저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냐면, 야, 너 좋겠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네가 예언한 대로 돼서 되게 좋지 않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전혀 안 좋습니다. 전혀 안 좋습니다. 이게 제가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구체화되는 걸 예측이 맞았다고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비아냥거리듯이 당장 한 며칠 동안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없었으니 진보 진영 니네가 설레발 친 거 아니냐,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예. 정말 제 이야기가 설레발이었으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 정말로 설레발이었으면 좋았었겠는데 보시다시피 그게 설레발일 리가 없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기본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요. 제가 뭐 달라이라마 이펙트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은 정말 예정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예측은 맞을 가능성이 너무 낮은 게 문제입니다.
홍콩에서 보도된 우선 이 뉴스를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이 긴 이름의 기구가 뭐 하는 곳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무슨 시민단체나 재단이 아닙니다. 이 단체가 2013년 3월에 출범을 한 공식 정부 기구예요. 그리고 중국 문화계의 정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가장 막강한 권한 기구입니다. 2013년 이제 중국은 중국 양회라고 하죠. 양회라는 게 그 전국 인민대표회의, 그러니까 전인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죠. 전인대하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이게 인민정협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두 회의가 매년 같은 기간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의를 보고 중국 양회라고 하는데 중국의 1년 의사결정이 중국 양회에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 단체가 국무원 직속기구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문, 출판, 온라인 게임을 총괄했던 곳이 신문출판총서, 그리고 TV, 라디오, 영화를 관리했던 곳이 국가광전총국인데 이 두 기구를 통폐합해서 중국 문화계를 총지휘하는 거대한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전총국에서 내리는 한마디는 중국 문화산업에서는 법이 되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단체가 지금 이걸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요. 광전총국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홍콩 보도 중에 일정 기간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활동을 규제를 한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국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요인. 예, 이 국제적인 요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요. 이건 뭐 대놓고 우리 중국은 사드에 열받았다. 이거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유일호 부총리, 조선일보, 예, 중국이 경제하고 외교를 분리를 해서 대놓고 보복 안 할 거라고 장담을 해왔죠. 예.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이걸 꼭 당해봐야 아는 겁니다. 예, 중국 문화의 총괄기구가 다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단지 국제적인 요인 이 설명 딱 한마디에 예, 한국 연예인 활동을 규제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뭐 이건 너무 이제 뻔하게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예상됐던 일이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경제보복 요 분야가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광전총국이요. 국제적인 요인이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요.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활동을 규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제통상법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 이미 FTA를 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걸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많겠지만요. ISD라는 게 있습니다. 이 ISD라는 게 뭐냐면 투자자 국가 소송제의 약자입니다. 예. Investor State Dispute 요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요. 두 나라가 무역을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싸우냐면은요. 국가끼리 나서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있다. 그럼 한국 정부 나와, 미국 정부 나와. 이렇게 해서 정부들끼리 뭔가 자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ISD는 지금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투자자 국가 소송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국가끼리 붙었는데 이제부터는 투자자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송, 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걸 명시한 조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역 분쟁이 국가 vs 국가가 아니고 투자자 vs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미 FTA 당시만 해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투자자라는 것은 당연히 민간의 영역이어서 공적인 영역을 전혀 고려를 안 합니다. 돈만 아는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국가와 대등한 소송 당사자가 되는 순간 국가가 뭔가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투자자가 나서서 소송 거는 거죠. 야, 하지 마 하고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ISD에서 제일 두려워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있으면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파트너가 오바마가 아니라 미국 월가하고 우리가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월가가 얼마나 지독한 놈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미 FTA 때 이걸 ISD 조항을 최고 독소 조항으로 보고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었던 겁니다.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미 FTA가 지금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된 이후에 많은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진보 진영
니네들 그거 도입하면은 진짜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예. 진보가 걱정을 과장했다는 주장인 거죠.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은요, 한미 FTA가 실시된 이후에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건 3건밖에 안 됩니다. 요 중에 하나가 론스타가 들어있고요. 그 세계적인 그 돈 많은 재벌 만수르도 우리나라 정부에 소송을 걸었는데 예. 이제 최근에 소송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2건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2건밖에 안 되면 별거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왜 한미 FTA가 실시된 다음에 국제투기자본이 한국 정부에 ISD 소송을 잘 안 거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정부가 알아서 기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때 FTA 하고요. 박근혜 정부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투기자본의 의사에 반하는 규제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억에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서 공공영역 다 탈탈 털어서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투기자본들도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는 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LG CNS가 한다는 그 스마트팜, 농업 분야에도 영국 자본이 그냥 쑥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정부가 전혀 규제를 안 하는데요. 예. 규제를 해야 ISD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알아서 기어주고 있으니, 규제를 안 하고 있으니, 뭐 탈탈 털리고 있으니 ISD가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ISD가 별게 아니어서 지금 소송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속된 말로 속옷까지 다 벗고 있으니까 지금 안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계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중 FTA를 보면은요, ISD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중국 광전 총국이 국제적인 요인이라는 이 시장 경제 질서와 전혀 다른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활동을 규제한다. 제가 보기에는 부당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ISD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전 총국 방침으로 손해를 보는 대기업 CJ 엔터테인먼트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걸면 이깁니다. ISD 조항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CJ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저 소송을 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90% 이상 장담하는데 저는 소송 못한다에 한 표 겁니다. 절대로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했다가 나중에 무슨 보복을 당하려고. 이게 중국이 너무 큰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부당한 규제에 손해를 입어도 ISD 소송을 현실적으로 못 겁니다. 황당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월가는 한국 정부가 만만하니까 우리 정부가 만약에 걔네들 의사에 반하는 어떤 공적 영역을 강화하면 대본의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쫄아서 다 공적 영역 내주고 있죠. 예. 그런데 막상 다른 강대국이 저런 황당한 규제를 들고 나온다. 그럼 우리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 거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한중 FTA가 체결됐다는 이유로 무역 보복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그냥 헛소리인 겁니다. 당장 저 연애 규제부터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뭐냐고 정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하죠. 한중 FTA까지 체결한 마당에. 그런데 억울하다고 땅만 치는 것 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사실은 FTA를 그래서 중국하고도 이렇게 해서 서둘러 해서는 할 일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소송에 걸릴 거니까요. 결국은 남은 방법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중국과 무역을 할 때 호혜의 원칙 아래서 정상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됩니다. 다행인 점은 중국은 제가 이경족정 이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경제를 통해서 정치를 확대하는 나라라서 우리가 조금만 이 문제에서 물러서면은요, 저런 규제 금방 풉니다. 금방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안타깝게 얘기를 하지만 해법은 하나입니다. 사드를 덮을 수 없으면은요, 사드를 미뤄야 됩니다. 다음 정부 이후로요. 1년 반만 미루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협상하자는 겁니다. 그때 미국 이야기도 다시 듣고 중국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도 지금 12월에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두 강대국 정세가 이렇게 예측 불허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밀어붙이고 있냐는 거죠. 예. 중국하고 이 막대한 무역 보복을 감수하면서요. 설득력이 한개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짓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요.
사드 못하겠다고 강경하게 주장 안 할 테니까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일단 미루자고요. 일단 미루고요. 미국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보고 우리도 내년이 되면 정부가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제 중국의 이 행보를 보면 이런 종류의 무역 보복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거고요. 제발 부디 뭐 야당에 나서서든 어떻게 해서든 사드에 대한 결정을 조금만 뒤로 1년 반만 뒤로 미뤘으면 이런 소망이 굉장히 간절해서 뭐 다시 한번 이 뉴스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저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ISD 소송에 정면으로 맞대응 못하는 이유는 행여나 ISD가 자꾸 운이 되면은 컵하라. 왜 FTA를 해서 이 사달을 일으키느냐라는 이야기 듣기 싫어서. 그런 분당이 있습니다. 예, 국내 정치의 손실, 이익 이런 거에 따라서 국제 관계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맺고 있으니 참 답이 없습니다. 예, 오로지 이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경제적인 토대들이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예, 선거보다 국익을 먼저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부,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 그러니까요. 그 정부를 고르기까지 아직 500일 넘게 남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독산 사동, 여기에서 첫 민간인 동장이 나왔는데, 이 전국 지자체 첫 민간인 출신 동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절대로 그 김용민 PD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독산사동은 구로구가 아니라 금천구입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금천구입니다. 구로구였어요 원래는. 원래는 구로구였었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제가 이걸 왜 행정구역을 구분을 하냐면 이게 이제 금천구와 관련된 일이어서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12월 29일에요. 금천구가 주도를 해서 독산사동에서 전국 지자체 출신 중에 처음으로 민간인 동장을 영입을 했어요. 지금 이제 금천구 구청장이 차성수 구청장님이시죠. 지금 더민주 소속 구청장이시고요. 민간 모집을 공모를 해서 황석연 씨, 그러니까 작년에 49살이셨으니까 올해는 50세가 되셨겠네요. 이분께서는 뭐 일간지 기자도 하시고 뭐 교육 사업도 하시고 혁신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을 쌓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 동장 공모가 박원순 시장님께서 많이 추진을 하셨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단 주민 행정을 좀 혁신해보자 이런 취지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추진을 몇 개 구청에서 하셨는데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민간 동장을 뽑는 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7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걸 한겨레 신문이 7월 중순에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꼭 한번 찾아오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났던 변화가 이런 겁니다. 이게 뭐 금천구 전체가 다 그렇다는데 동장실을 다 없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장이 마을을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석연 동장께서는 동장실에 협치 테이블 이런 걸 놓고 뜬구름 다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민들하고 항상 문제를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된 마을 의제는 마을 계획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 동의를 구한 다음에 시나 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 손으로 직접 사업을 집행하게 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아이들한테 우리 마을이 어땠으면 좋겠냐 하고 그림을 그려서 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 한 곳에 이렇게 지도로 미래의 우리 동네 지도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그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재밌는 영화관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아이들이 지도에다가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동장께서 직접 주도를 하셔서 독립영화 상영하는 것을 그 동사무소에 만들어서 가장 재밌는 영화관이라는 걸 만들고요. 또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려놓은 곳을 가보니까 성당이 있는데 그거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하게 또 주차장을 내주셨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3천만 원 예산 따와서 거기에 물놀이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아이들이 거기서 신나게 물놀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이 굉장히 그 쓰레기 무단 투기가 굉장히 고질적인 그 병폐였다고 하는데 이건 뭐 청소차 늘려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쓰레기 치우는 재활용 환경 자원사 이런 분들을 이제 주민들 가운데서 의욕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도시광부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존감을 심어주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부지런히 치우고 그 가장 지저분한 무단 투기 장소를 화단으로 바꾸고요. 이래서 이 마을이 뭐 아이들은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가장 재밌는 영화관에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보고 깨끗한 거리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마을이 됐다는 겁니다. 마을이 형성됐군요. 그렇죠. 그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이 황 동장이 인터뷰를 하신 대목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목표를 하신 게 있는데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협치와 자치의 원리가 목적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지지와 격려를 나누면서 자기 주도하에 마을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게끔 하는 거죠. 지금은 통치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사무소가 관공서가 아니라 주민과 공무원이 동거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지역의 생활과 문화의 흐름이 보이고 결정되는 복합 복지문화센터여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화요일에요. 이재명 시장님하고 김용민 PD님하고 저하고 인터뷰를 한 것을 그 방송으로 내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님의 그 철학을 듣고 정말 놀랐고 굉장히 존경스러웠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있다는 게요. 근데 이제 딱 한 대목 저하고 의견이 달랐었던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미리 전제를 드리는데 제가 이재명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반대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 의견은 이런데 어느 쪽 의견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진보 진영 내에서 의견을 나눠가면서 의견을 좁힐 수 있으면 하는 대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대목이었냐면 제가 시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강하고 큰 정부를 지향을 하시느냐 아니면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시느냐 이런 걸 제가 여쭤봤을 때 시장님께서는 어쩔 수가 없다. 강하고 큰 정부 그리고 시장을 강력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정부여야 한다. 물론 다만 그 정부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부여야 한다.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제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통적 의미로 따지면요, 이건 진보하고 보수가 늘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보수는 늘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진보는 늘 큰 정부를 지향을 하죠. 보수는 작은 정부를 통해서 시장에 절대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걸 원칙으로 삼고요. 진보는 늘 정부 기구를 크게 넓히고 시장을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전통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강력한 정부가 시장을 제어를 한다. 이건 몇십 년 동안 실험을 해본 건데요. 그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만약에 다행히도 이재명 시장님 같은 좋은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시장을 제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강력하게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요. 그런데 강력한 정부가 존재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놔뒀는데 어떤 특별한 안 좋은 이유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 대통령이 이명박이다. 하필이면 그 대통령이 박근혜다. 이러면은 나라가 정말 개판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그걸 민주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큰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을 전제하는 순간에는 이미 보수도 집권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그래서 강력한 큰 정부가 시장을 제어를 한다는 건 저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케인즈 정부 때도 그렇고 뭐 역사를 바라보면 강력한 큰 정부가 성공을 했을 때도 있지만 그게 되치기를 당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은 적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시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는 상상 속의 유토피아 같은 거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에 가깝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시장 제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매우 잘게, 매우 세분화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수천 개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른바 마을 정부 같은 거죠. 이런 마을 정부 같은 공동체가 전국의 촘촘히 망을 가지고 자치의 네트워크를 가져서 이 네트워크가 시장을 제어를 하는 게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촘촘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중앙정부도 절대로 이걸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신경세포망 같은 자치의 마을정부 연대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독산동 모델을 보면서 너무 예쁜 겁니다. 그리고 매우 훌륭한 모델인 겁니다. 지금 이 독산동에서 하고 있는 일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논리인 거죠. 수영장이 삼성이 짓는 캐리비언 베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신부님이 공간을 제공을 하고 서울시가 그 돈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시장의 논리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황 동장께서 인터뷰를 하셨던 협치와 자치의 원리가 그 마을을 시장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 지지하고 격려를 놔두면서 자기 주도하에 마을을 변화시키고 가꾸어 간다. 황 동장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만약에 전국 단위로 망이 촘촘하게 이 자치의 공간이 건설이 되면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스위스처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국민들 중에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스위스는 대통령이 1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중앙정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을, 그리고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으니까요. 최소한 자기가 속한 자치구 정도가 제일 중요한 공동체 생활권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두면은요, 굉장히 많은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일단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명박근혜가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제어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요, 대기업 재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사실은 많은 진보 진영 인사들이 꿈꾸고 있는 협동조합이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이 아마 저는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을에서 생산한 물건을 우리 마을 사람들이 소비해주는 이런 협동조합의 새로운 경제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뭐 멀리 돌아왔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는 저는 조금 너무 모든 게 중앙집권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에너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은 저기 경남 시골에다 짓고 전기 소비는 전부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수도권에 다 몰려있고 금융도 수도권에 다 몰려있고 이러다 보니 유일한 대형 협동조합, 농협 협동조합이거든요. 이게 농협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협동조합 운영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대통령 한 사람의 모든 게 결판이 나버리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작고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이제 제가 꿈꾸는 대상 중 하나인데요. 중앙정부의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한국 어느 마을에 가도 자치, 협치, 협동, 나눔, 배려 이런 게 꼽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대통령, 좋은 시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의 권한을 계속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 일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동장, 좋은 이장님, 그리고 좋은 마을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제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보 진영에서도 큰 정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요. 다양한 시도, 새로운 시도, 다양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신자유주의가 무너진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텐데 그게 또 옛날 같은 강력한 중앙정부가 대안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보다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마을 단위의 세상일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독산 사동장의 실험이 저는 참 예뻐 보였고요. 청취자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한 보름 정도 지난 뉴스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거에는 마을 단위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국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맞습니다. 지역에서 반대하는데도 뭐 국가가 정하면 중앙이 정하면 따라야 한다. 이런 그 폭력, 어감만 있을 뿐이고요. 마을에 대한 고민, 논의가 본격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저도 공감합니다.
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고춧가루를 생전 처음 보시며 직접 호기심을 드높이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휴가 분위기 산통을 다 깬 위안부 재단 설립 반대 여대생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여대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반국가 반정부 지랄 발광을 떨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황교안은 이들 여대생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외부 세력 또는 전문 시위군이라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새겨 넣어서 전국 어느 곳에 취업을 하건 이사하건 간에 영구히 외부 세력 전문 시위군으로 낙인 박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취업길 혼사길에 바리케이트를 쳐야 할 것이다. 이 요망한 여대생년들은 박동지가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주장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도 걸어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덤으로 경기도 어려운데 학위장사로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박근혜 동지의 깊은 뜻을 묵살하면서 엿새째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화여대생들에 대해서 강력한 타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은 이들이 다만세라는 소녀시대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 유의하고 소녀시대의 이적성 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소녀시대는 아이돌과 댄스 뮤직을 빙자해서 그간 정권을 조롱하는 노래를 불러온 의혹이 주홍 같다. 이를테면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을 빗대서 쥐 베이비 베이비라는 가사로 쥐새끼를 부각시켰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다만세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이라는 메시지로서 정권 전복을 암시한 점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위안부재단 설립방해 여대생과 이대생 등은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서 큰 절을 올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박동지를 엄마로 부르겠다. 다시는 엄마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혈서로 서약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대갈박에 매갈이라는 주홍글씨를 박는 등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지난달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5.5일로 8월 평균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을 더한 것입니다. 지난밤도 열대야였지요. 오늘 한낮에는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1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치솟겠고요. 강릉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휴가 절정에 맞춰서 열대야와 폭염도 함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어제 성주에 다녀온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그 최경환이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입니다. 최경환 의원의 성주 방문기를 소개하면서 뉴스매거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주는 불안했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에는 성주가 고립된 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18명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손목을 붙들고 아주머니는 도와주세요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성주는 지금 일상이 마비됐습니다. 여름 휴가철 가득했던 계곡에는 사람 발길이 끊기고 토지 거래는 중단됐습니다. 참외는 갈아엎어졌습니다. 읍내 거리에는 현수막 물결입니다.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주는 유교적 전통이 깊은 고을입니다. 이번에 유림 상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학자이자 항일 독립운동가이고 성균관 대학교를 세운 심산 김창숙 선생의 고향입니다. 성주 군민들은 매우 자존심 높고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참외 팔아서 자식 키우고 어른들 봉양하고 그나마 누렸던 평안이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사드 때문입니다. 성주 군민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주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라서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드 최적지는 없다. 사드는 가고 평화는 오라. 버스에 오르는 의원들을 향해서 피켓을 든 한 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주를 80년 광주로 만들지 말라.
국민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을 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성주를 위해 사드 배치는 철회돼야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